안녕하십니까. 네, 비대위원으로서 우리 광주에 출마했었던 박은식입니다. 네, 올해 포럼에서 초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함승희 의원님 너무 TV에서 많이 뵙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그때 열심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광주에서 초중고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양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내과 전문의하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세부 전문의하고 그리고 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고려사이버대 법학 경영학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부대를 3, 4단 GOP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장교들은 보통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GOP 장교들은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박 4일 정도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게임을 해도 질리고 뭐 책 읽어도 질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증이 나오는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사이버대를 원래는 역사학과 듣고 싶었는데 역사학은 없더라고요, 사이버대.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봤었고 그러다 이제 아버님이 좀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광주, 제 고향 광주를 이제 다시 찾게 되면서 고향 광주의 현실에 좀 분노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호남대안포럼이라는 우리 시민단체와 그리고 이제 조중동의 칼럼을 이제 쓰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비상대책위원 이렇게 했었고요. 원래는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해주셨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님께서. 그래서 할 뻔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괜히 했다가 망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고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동남을로 이제 출마를 했었습니다. 84년생입니다, 제가. 광주 출신인 제가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는 이 삼국지였습니다, 삼국지. 그때 당시에 96년 뭐 이때쯤이었습니다. 자민련이 있었고, 김대중 DJ의 국민회의 있었죠. 그리고 신한국당이 있었죠. 이 세 개의 정당이 아주 대한민국을 3분지계를 해놓고 중원이라는 수도권에서 싸우는 그런 형세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삼국지랑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5.18 때 우리 시민이 이렇게 얻어맞는 거, 그리고 피난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당연히 이렇게 그 5.18의 어떤 그런 80년 군부 세력을 이어받은 그 정당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식 세계관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이념적인 어떤 고찰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련히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맞겠지 하는 그런 거죠. 김대중 선생님이 맞겠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목포고 나오셨는데 동문들이 다들 이쪽에 진출해 있어요. 민주당에서 한 자리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정책이고 뭐건 간에 그냥 이게 맞고 우리는 여기에 헌신해야 되고 여기가 이기길 바라야 되는 우리 축구 경기를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맹학을 가진 조선을 망가뜨린 기득권 노론,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애들, 힘없는 노동자를 착취한 재벌, 우리 민족끼리 화합을 방해하는 미국, 그리고 이제 뭐 복지국가, 페미니즘 이런 아젠다들에 근데 당연히 그냥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맞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마주했던 게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가 2006년도였어요. 제가 한양대 의대 예과 2학년이었는데요. 친구랑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닭갈비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가 김정일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민주당 하면 다 빨갱이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아니다, 빨갱이가 아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햇볕 정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옳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한 8명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TV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박은식 저 뭐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좀 뭐라도 해줘야지. 이게 핵실험을 하잖아. 이게 옹호할 수 있냐? 이래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여기에 박완자 씨 이제 피살 당했었죠. 그때 금강산에서. 그리고 종북 운동권들은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김일성 수령을 유사종교처럼 떠받드는 거는 맞지만 뭐 유교 사회주의적인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북한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임수경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북한에 갔다 온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들한테 이런 망언을 쏟아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자식들이 굴러와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개경,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보면서 도대체 얘네는 왜 그러나? 왜 그렇게 북한이 잘못해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감싸고 도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런 체전사라고 하죠.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운동권들의 교과서거든요. 그 민족 통일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를 민주기지,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정당성을 가진 국가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남한을 결국에는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로 삼는 운동권들이 전대협, 그리고 한총련, 대진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책들을 보고 나서 이분들이 진짜 좀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민주당이라면 다 맞겠지 했는데 그 세력들을 벗겨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추종하는 분들이구나 하고 위험한 생각을 했었고,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쇼를 아주 멋있게 하셨었죠. 그때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배에서 이제 뭐 총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렇게 남한으로 왔다 했는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일단 그래 적어도 재판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끌어다가 판문점으로 보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 절차 뭐 이런 거 구해주는 것도 없이, 그때가 뭐 코로나 시즌이었다고 해서 그냥 시즌을 아주 그냥 바로 소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자극적인 언행을 말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 삶은 소대가리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일국의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국내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현황이 김영삼 때 90회, 김대중 때 22회 이렇게 나오다가 문재인 때는 0회예요, 0회. 간첩을 안 잡았어요. 이때 과연 간첩이 없었을까요? 안 잡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것도 한 6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남북 연락사무소.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냥 폭파시켜버리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 있는 데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그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때가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였는데, 그때쯤에서 이승만 바로 알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저작물과 TV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하는 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은 이승만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게 된 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그냥 런승만으로 알고 있었죠. 다리 끊고 도망간 런승만. 근데 그러면서 다리 끊고 도망간 그 이승만의 만행을 지적하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대동강철교예요. 즉 1.4 후퇴 때. 근데 AP통신 기자가 찍어가지고 필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 보면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죠. 이제 그 무너진 다리 위로 이렇게 내려가고 막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는 한강철교는 끊고 나서 밑에 이렇게 부교를 설치를 합니다. 이 민간인들이 건너가게 해줬다고요. 기록에 따라서 사망자도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말도 안 되게 그냥 다리 끊고 도망간 런승만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이승만이 친일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일본이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정말 지독했어서 이거 정말 절망적으로 반일주의자였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이승만 라인을 그어놓고는 뭐 울릉도 독도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지금 대마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 하면서 대한해협에서 이렇게 어업하던 일본인들 막 납포시키고 죽기도 했어요. 일본 어민들이. 실제로 이게 죽기도 했다고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반일 인사였는데, 친미, 물론 사상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사상에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미국에 완전히 반대해가지고 미국은 사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를 않았는데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얻어낸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과서에는요, 북한의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뭐 돈 낼 필요 없이 일단 다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돌아보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그냥 집단 농장, 다 김일성이 꼬고 경작권 정도만 있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진입니다. 우리 앨런 머스크 요새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권력자죠.
그분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가운데 나라를 한번 그어놓고 다른 체제로 하게 난 다음에 70년 동안 따로 살게 해보자. 어떻게 될까? 답이 나왔네. 누가 더 잘 살아? 나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차이를 어디서 가져왔냐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독립했을 때 동아일보, 아주 그때 당시에 제일 유력한 일간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요. 찬성하는 것.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뭔지 민중들이 잘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뭐 일하지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막 다 떨어질 것 같고 뭐 계급도 없고 뭐 이런 세상을 바랬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합치면 거의 80%가 지지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화된 나라, 이 어마어마한 지금 소련과 지금 공산국가들의 어떤 그런 공격을 물리치고 반도 끄트머리에서 지켜냈단 말이죠. 이거를 전쟁을 일으켰다,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공산화를 지켜냈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침에 있어서 수정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랑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쳐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념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문서들을 보면은 북한은 이미 정권을 다 만들어 놓고 스탈린한테 좀 군대 좀 빌려주세요. 탱크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황현필 같은 이 역사 강의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연출 갖고 시나리오를 다 짠 그런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그리고 박정희의 재발견. 제가 본과 1학년 때 기생충학 시간을 처음으로 이제 배워요. 기생충학에 대해서. 근데 그 기생충이 퇴치되는 그런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의학의 역사를 배우는데 예전에는 밥 먹고 똥을 싸면은 그 밑으로 물이 다 스며들죠. 그리고 그 물을 그대로 우물물로 퍼먹어요. 그러면은 그게 콜레라가 한번 걸린다고 생각해. 콜레라 하면은 막 이제 설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닥으로 스며든 물을 우물물로 퍼먹어요. 그리고 우리 기생충, 분변, 이 알들 많이 있겠죠. 사람의 변을 갖다가 비료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럼 기생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상하수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수도는 하수도로만 빠지고 이제 정화를 거쳐서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고 상수도를 먹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이걸 할 돈이 어딨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은 차관을 들여서 빌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비들을 사놔요. 이제 하수도 깔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까놓는데 인부를 전국에 고용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노동자를 한 명씩 다 고용하면 그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는 겁니다. 잘 살아보세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젊은이들한테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식을 고취시켜주면서 동네의 장정들 보고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완성이 시키니까 이 기생충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기생충학 교수님이 예전에는 박정희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기생충학 교실이 인기가 많았다. 왜냐? 정부 자본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부 연구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박정희 때 절해버리니까 우리 기생충학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졌다 그래요. 기생충학 의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과 의사로서 그런 삶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그걸 막 투석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의 경제력을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구나. 이거를 저는 이제 의사로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성장했으니까 야, 그 박정희, 그거 김대중도 다 할 수 있었어. 우리 선상님도 다 할 수 있었어. 선상님이 했으면 민주화도 하고 경제발전도 시켰고 했을 거야. 그런데 당시 김대중 후보는 외자 유치 반대, 내수 중심 경제,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죠. 100만 농가 창설. 이 부가가치가 농업은 솔직히 좀 떨어지잖아요. 공업화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야 되는 건데 100만 농가 창설하고 노동자 경영 참여 4대국의 안전 보장하면은 우리는 좀 이제 군비는 좀 축소시키자. 예비군, 향토 예비군 다 폐지시키자. 이랬어요. 이 공약대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이 그때 했으면 안 됐구나. 그리고 신군부 시절도 굉장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죠. 저는 이게 광주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됐네, 개발이 됐네, 이런 것들을 좀 의사로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요. 경제지표 물가 상승률이 확 떨어지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좀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경쟁을 붙이면서 도태될 기업들은 도태되라 하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도 떨어뜨리고 실업률 떨어지고 GDP 성장률은 막 10몇 %, 아주 우리나라 지금 2%이래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경상수지 이때부터 거의 처음으로 이제 흑자리로 이제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요. 그리고 노태우 시기에 우리 범죄와의 전쟁, 이걸로도 영화도 많이 됐잖아요. 우리 예전에 검사하셨던 이 의원님께서도 아주 이때 많이 활약을 하시면서 나쁜 놈들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인천공항, 전 세계 자랑이죠. 하면은 맨날 1위 하는 그 공항이 바로 이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국방정책이죠. 이제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대거 흘러나오는 싼 인력들을 흡수해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다 공장도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 기술력으로 이제 원가를 절감시키는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 고양, 분당, 일산 이쪽에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정말 많은 그런 업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민주화라고 할 때 민주당만 이렇게 했겠거니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있으면 그때 당시로만 보면은 김대중보다 훨씬 더 민주화에 대해서 더 많이 쳐주던 분이셨습니다.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단식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금융실명제, 대단했죠, 이것도.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만들고 망월동 묘지를 조성해 준 것. 이거는 김영삼이 한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화도 결국에는 이쪽 계열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명박근혜 정권은 과연 적폐였나? 이때쯤에 유행했던 담론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헬조선이었습니다. 헬조선. 잘만 굴러가고 있던 나라가 다들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체를 보면은 2000년대 후반에 아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죠. 우리나라만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역시 경제를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이 이때 박근혜 정권 때 유명했었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것이야말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해산시키는 이런 결단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생과 의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민주노총 그리고 그쪽과 관련된 그런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돈보다 생명을이에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해보면은 생명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저기 뭐 현대 아산병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이런 병원들이 지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의학은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본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결국 의료도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정부는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비대해지면요.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너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만 해요. 실질적으로 환자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정적인 일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걸 겪어봤었고 그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우파 쪽으로 바뀌다가도 그러면 이제 이쪽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이런 단어들, 뭐 홍어, 라도, 뭐 전라디언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일베 같은 데서는 이제 5.18 당시에 어떤 그런 시체들을 가지고 이제 비하를 많이 하는 거죠. 5.18 당시에 그 시체 보고 뭐 이제 홍어 삭히고 있다. 이 당시 5.18의 그런 어떤 사망자를 앞에 두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울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아들 택배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뚜껑이 열리죠. 저는 아무리 성향이 광주 사람으로서 이제 변하기는 우파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이런 애들에게 표를 줄 수가 있냐고요. 차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머뭇거리게 됐었고 5.18이 또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광수 그때 유명했었죠. 예, 그 다 북한군이었고 침투단 북한군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민간에서 있던 사람이 총을 이렇게 메고 탱크를 막 탈취하고 막 이럴 수 있냐. 이거 다 북한 애들이다. 근데 사진이 나와서 이건 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짤이 또 이겁니다.
5.18 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처우를 비교를 해보니 6.25보다 5.18이 훨씬 더 많이 받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공자의 체계는요, 다 그게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최대한의 유공을 세운 분과 좀 소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분, 그리고 그 참여한 분의 가족분, 즉 이게 한 9등급 정도로 나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최상 등급을 받은, 진짜로 5.18도 빡세게 투쟁하신 분이 있고 6.25 때도 좀 이렇게 후방에서 참여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5.18에서 가장 높게 받은 분들과 6.25에서 가장 낮게 받은 분을 이렇게 비교를 하도 보면은 당연히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급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5.18만 이렇게 다 몰아준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교도소를 털러 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당시에 고속도로는 이 톨게이트처럼 막 이렇게 막 있거나 분리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반 도로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담양,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들이 많았던 겁니다. 많았으니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뭐 교도소를 탈취하려고 했다. 물론 소수 세력이 뭐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 다수가 그런 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의관으로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3, 4단 GOP 부대 완전히 최전방이에요. 이거를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8선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앞에 북한군 초소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대남 방송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웅웅거려서 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3, 4단을 갔는데 나름 메이커 부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대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3, 4단에 구호가 있었어요. 뭐 김정은은 미친 게 부관 참시하고 능지처참하고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막 이거를 매일같이 아침에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이런 구호가 문재인 정권 때 사라졌어요. 네. 이런 구호들이 각 전방 사단마다 다 있었습니다. 뭐 다 그냥 북괴군 죽이자, 김정은 죽이자 뭐 이런 거였겠죠. 다 일률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들을 사놓고 있어 봐야 총구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총구의 방향이 누굴 쏘고 바라보고 있을 거냐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대적관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해체되면서 군사령부들이 이제 다 통폐합되고 있어요.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그리고 정권 성격에 따라서 특히 문재인 정권 때 한미연합훈련이 대거 축소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미연합의 어떤 그런 연락책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체계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해지고 훈련 상황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못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간 3, 4단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교류를 해서 후방부대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용인에서는 그때 제가 3군 사령부에 있었는데 군 사령부면은 포스타까지 다 있는 부대예요. 주로 이제 전체 군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그때 예방과학 장교를 보직을 맡았습니다. 즉 국내의 전염병을 담당하는 거죠. 전염병을 담당하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OECD 1위 국가입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1위라고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말라리아 OECD 1위 쳐보면 쫙 나온다니까. 원래는 이렇게 거의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다가 박정희 시대 때 이게 다 없어졌다가 확 증가해요. 왜냐?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도 북부 쪽으로 인구가 몰리죠. 일산, 파주 이런 데로 일산이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근데 북한은 말라리아를 퇴치를 못했어요. 그럼 모기가 38선이 있다고 무서워서 안 내려오나요? 38선 있어도 알아서 날아가서 내려오죠. 거기서 군인들을 먼저 물고 번식시키고 거기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번식되어 있는 거를 모기가 또 물고 남하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을 해요. 수천 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전방부대 군인들한테 예방약을 먹여요. 예방약이 별거 없습니다. 기존 치료약을 저용량으로 5월부터 15월까지 계속 먹여요. 데일리로. 매일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몸으로 육탄 방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해도 환자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말라리아 헌혈 제한 지역이 생겨요. 당신의 피에 말라리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파주, 김포 이런 데는
내가 아무리 숭고한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인류애를 담아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당신은 말라리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헌혈도 못해요. 그런 정도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OECD 1위라니까. 전방 군 장병이 수년째 부작용이 심한 이런 약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오청성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총 맞고 이렇게 난리 났었죠. 수술하고 보니까 이 기생충이 또 드글드글했죠. 그런 현실들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오청성 환자 상태를 계속 이렇게 사령관님께 보고를 이렇게 이국정 교수님을 연락하면서 이렇게 때 당시 이렇게 했었는데, 인분을 상하수도시도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 때 그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해가지고 좌파적인 어떤 이념 사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죠. 페미니즘, PC주의, 복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옳을까?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라이베리아라는 국가에 대한 역사가 이게 담겨 있는데, 과연 흑인들은 약자고 그 약자들이 항상 옳았을까? 흑인들은 약자이기만 했을까? 자, 노예 무역을 할 때, 뭐 우리가 배울 때는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흑인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다 노예로 팔아먹었다 하지만, 그 많은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팔아먹은 노예들은 대부분 내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진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즉, 흑인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미국에 건너갔다가 다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존의 토착 흑인들을 또 부려먹어요. 과연 약자들은 항상 옳고 선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 선호, 우리 인어공주를 그냥 좋아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인어공주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 블랙팬서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블랙팬서, 그러니까 흑인의 나름의 서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못생겼다, 추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우리의 어떤 불편함을, 너네는 이런 약자를 위해야 되니까 너네 불편함은 감수해야 돼. 왜 그걸 강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환상입니다. 지금 산 깎아놓고 태양광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산사태 나는 거 보세요. 오죽했으면 에너지 발전하는 원가, 즉 원자력이 제일 쌀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뭐 어찌고 저찌고 만드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짓을 왜 하냐고요. 그거를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는, 예전에는 아주 그냥 ESG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모든 정책에다가 다 그걸 하고 뭐 R이 100이니 뭐니 막 난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 좀 축소하고 있다고요. 유럽에서도. 이거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한국은 과연 여성이 그렇게까지 살기가 힘든 곳인가?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별 자살률 누가 많죠?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고, 사망 재해, 그러니까 한재에서 죽는 사람은 97%가 남자입니다. 대부분 그런 어떤 좀 고된 육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요. 페미니즘 이념 자체는 옳다고 쳐요. 저도 예전에 여성가족부 생길 때는 어떤 호주제 폐지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도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럼 이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이 진짜로 여성을 위했었냐? 박원순 사태 때 볼 수 있죠. 진영주의거든요, 결국에는. 페미니즘이 아닌 진영을 옹호하는 일로만 그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여성을 위해서 힘들게 교육을 했던 이 동덕여대 총장의 동상은 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아주 그냥 뭐 더럽히고 난리가 났죠. 이게 페미니즘이 맞냐고요, 과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허상, 이게 또 어떤 좌파들의 대표적인 아젠다였죠. 한겨레 기사를 보시죠. 이게 대략 한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거죠. 베네수엘라 산유국 어마어마합니다. 1등입니다 거의. 그런데 뭐하죠?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자고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길거리에서는 쓰레기 뒤지고 앉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00만%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자원도 없어요. 그리고 뭐 스웨덴에서 뭐 얼마나 이제 복지가 뭐 좋고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책은 꼭 제가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스웨덴 복지 정책의 허구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과 부자,
우리나라를 굉장히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면세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한 40%가 우리나라는 면세자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혜택을 많이 베풀어주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렇게 추앙하는 우리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뭐 어마어마하죠. 뭐 사부부터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유명했던 이런들을, 얘네들은 뭐 그런 문어발 경영 아닌가요? 삼성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가게에서 쌀가게를 그럼 계속 그것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너무 이렇게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의 일자리가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합니다.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적은 게 문제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결국에는 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1세계, 2세계, 3세계를 나눴죠. 1세계와 2세계가 싸우고 3세계는 좀 중립을 유지하고, 그런데 월드, 대한민국을 포함한 1세계와 일치하는 이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14%에 불과하지만 소득의 73%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선진국에서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번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뭐겠냐고요.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 그리고 정당의 정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자, 1도년, 2도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즉 중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행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우리 석유도 들여오고 우리 물품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행의 자유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해적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은 결국에는 해적으로 큰 나라인데 당연히 지나갈 때 자리세 같은 거를 냈었어야 됐습니다. 해적한테 돈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완전히 싸그리 다 덮어놓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제 미국의 힘이 못 미쳐주면은, 이 해역을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중국에 일정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명나라 황제가 너네 교육하지 마 하면은 교육하지 말아야 됐던 조선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홍콩을 보시죠. 중국에 흡수된 홍콩,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가 끝나버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진이죠. 우리 기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폭행당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본과의 관계사에 대해서도 좀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일본에 당했다라고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신라의 해적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때 당시 신라 해적이 막 1000명 막 이래가지고 약탈을 어마어마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여몽연합군, 즉 몽고가 우리 고려를 이렇게 무릎 꿇리고 여몽연합군이 이제 일본으로 쳐들어가죠. 한 번씩 이렇게 바다에 엎어지기도 했지만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륙했을 때 이제 뭐 여성들을 이렇게 뭐 강간하고, 당시에 좀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을 연결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끌고 다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뜻은 아니었어, 몽고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때 당시에 고려는 몽고의 사위였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대대로 국왕을 했었잖아요.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는 국가였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많이 했었고, 심지어 천황이 나는 내 혈통은 백제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본 축적의 역사, 즉 일본은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조선이 자본주의 맹아론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는 개항을 조금 메이지 유신 때 일찍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선시대 때 당시의 에도 막부 시절에는 대지마 섬이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네덜란드 상인들만 왔다 갔다 하게 해줬어요. 왜냐? 나머지 애들은 계속 종교를 침투시키려고 하니까 천황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덜란드 애들은 그냥 조용하게 상업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애들한테 연결을 해주면서 네덜란드의 해부학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의사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한의학의 음양오행, 중국의 음양오행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해체신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죠. 혈관, 신경, 동맥, 정맥 이런 거 다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번역했겠어요? 다른 그런 개념들을 다 번역해 오는 거예요. 민주, 복지, 혁명, 선거, 공화, 현상, 별별 것도 주인공까지 다. 이게 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 조어입니다. 일본어예요. 그렇게 반의를 한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민주 단어가 일본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하는 내시경, 오늘 또 내시경 하고 왔는데요. 일본계 내시경이 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99%예요. 그때 당시에 한참 반일 불매 운동 했었죠. 그러면은 내시경 하지 말아야 돼요. 검진 내시경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일본 거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축적의 역사를 알고 배워야죠. 배워야지 왜 그렇게 반일만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고요. 우리 조선은 과연 자본주의 맹아가 있는 스스로 이럴 수 있는 그런 국가였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때 당시 노비가 어마어마했죠. 노비 종모법이라 해가지고 심지어 이 정책을 세종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있고 나라를 판 매국노는 을사오적이 아닌 고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인만 안 하면 다인가요? 최종 책임자는 고종인데. 그리고 그 이씨 왕가들은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왕공적 대우를 받아요. 왕과 그리고 귀족 간의 중간에 있는 층이라는 겁니다. 왕공족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그냥 유복하게 잘 삽니다.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분칠하지 말자고요. 그때 저는 동학의 12개조, 패전개혁안 12개조 다 외웠습니다. 저랑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노비제도 혁파, 토지의 평균 분작.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때 당시 동학에 가담했던 오지용이라는 분이 동학사라는 역사소설, 한자로 있죠. 역사소설이 있잖아요. 역사소설이 동학사에 있는 그 책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학은 굉장히 왕정복고적인 그런 전봉준이 흥선대원군하고 굉장히 칭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맹아가 과연 있었을까? 정조시대의 폐관잡기, 폐관문학, 문체반정이라 해가지고 우리 성현, 유교, 우리 공자님 그리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제외한 애들은 다 주자학이 아닌 애들은 다 없애라. 책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런 조선이 과연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책을 좀 더 읽어보면서 보수우파 철학이 그럼 뭔가? 내가 그럼 이제 이 정당을 좀 지지하게 됐네. 이런 방향을 지지하게 됐네. 그럼 보수우파 철학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에드먼드 버크부터 나옵니다. 영국의 정치인인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런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다 목 베버리고 루이 16세 그냥 다 목 베버리고 겉으로만 들었을 때는 멋진 정말 역사적인 대사건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해협 건너서 영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볼 때는 쟤네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로베스피에르 정권 유명하죠. 우유를 생산이 안 되니까는 우유 가격을 완전히 막 통제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다들 굶어 죽고 로베스피에르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 혁명 정권 사람들도 다 단두대에 결국에는 다 자기들이 다 단두대에 가요. 이런 혼란에서 그러면은 최하층에 있는 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한다고 해서 왕후 장상의 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질서를 어느 정도 존중한 채 천천히 변화해야만, 점진적인 변화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우파 이념의 철학의 출발이었어요. 전통에 대한 존중, 과거에 대한 긍정, 점진적 개혁, 권력의 분할 및 견제. 그렇다고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계속 그렇게 신처럼 이렇게 모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를 거쳐서 세금, 너희 자식, 너 세금 거두려면은 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걷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 권력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정부, 계약과 사유재산을 신성시하고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보수우파의 이념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그 다수의 어떤 그런 횡포를 완전히 방지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제1의 원칙은 자유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는 도덕의 최소한인 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바꾸게 됐었는데 굳이 광주에 왜 내려갔냐 이거 광주에 굳이 떨어질 게 뻔한 곳에 나는 왜 출마했을까? 그랬을 때 운동을 일단 해보겠다까지는 좋았는데 민주당적 세계관의 오류를 제가 좀 잘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이제 나서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상민 장관님도 익산 출신이세요. 전북 익산 출신이시고 한덕수 총리 전주 출신 그리고 전주의 의원 광주 그리고 조수진 의원 익산 이런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서고 다들 서울에 출마하고 그냥 다들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서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호남의 역사를 좀 더 공부하게 됐을 때 호남이 왜 보수 우파였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수산물이 풍부했던 지역이고 지주가 있었던 지역이죠. 이 지주들이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나만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지주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한 겁니다.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소장농들 수탈한 게 아니라 대학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계몽한 겁니다. 그리고 소장농들은 토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되니까 지켜야 할 나의 것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당연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농촌 특유의 또 이렇게 또 보수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대구는 당시에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있었죠. 그분은 당시에 대구 사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오히려 반도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었어요. 오히려 호남이 더 보수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고 중앙고. 이게 중앙고예요. 되게 학교가 예쁘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자친구라는 걸그룹 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예쁘면은 뮤직비디오를 찍겠어요. 분위기도 좋고. 고려대 있고 여기가 타임스퀘어입니다. 옛날에 경성방직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를 밀어버리고 그 이제 복합 쇼핑몰을 지은 거죠. 유명한 동아일보 있죠. 자,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기업을 세워서 이제 민족의 자본을 키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런 엘리트 분들을 이렇게 좀 키워내고 그래야 나라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쿠르드족 보세요, 지금. 터키, 이라크에서 계속 이렇게 아직도 독립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에 있는 아랍 민족이 독립을 하나요? 민족만 있다고 해서 독립이 되나요? 엘리트들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키운 사람들이었고 송진우 전라남도 담양인데 3.1운동을 정말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이고 행동대장이었어요. 동아일보 사장도 하고 한국민주당 당수도 하면서 일본이 물러갈 때 송진우한테 우리 권력을 좀 주겠다. 대신에 우리를 좀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럴 정도로 이분은 핵심 권력자였습니다. 실질적인 여당 역할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제1대 대법원장이에요. 이승만과 정말 티격태격했던 이분 하면 또 이제 김종인 이분이 떠오르죠. 김종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신간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하셨었고 백관수 전북 고창 이렇게 해서 재원국회의원 하셨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근무하셨고 김준현 우리 헌법을 제정할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시고 다 전남 영화 다 호남 분이십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또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도마다 색깔이 다르죠. 이 기독교에도 분파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땅 따먹기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역 전라도는 내가 맡을 테니까 충청도는 네가 맡아. 저기 평안도는 네가 맡아. 약간 그런 감리교, 장로교 이런 분들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장로교가 지금 인요한 의원님 할아버지 아시죠? 그 유진벨 재단. 그분이 그렇게 특히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하고 저기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개신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보수적인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승만 당시에 그 3대 대통령 선거 때 대표 현황을 보면은 전남에서는 자유당 이승만이 72%예요, 72%. 그런데 경북, 대구에서는 무소속 조봉암, 그 간첩 혐의로 살해당했던 진보당을 대구에서 71%를 지지해요. 75% 이렇게 지지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정반대였다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보수적인 동네였고 심지어 우리 1960년대 박정희 시기 때에 보면은
그때는 세력이 뭐였냐면은 물론 호남이 더 많이 지지하긴 했습니다만은 도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시골은 여기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전남 보면은 오히려 박정희가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도 이 이철승이라는 그런 호남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죠.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을 이끌면서 베트남이 패망했으니 그래도 박정희에 좀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좀 협조를 해줬던 분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이항이 여기 그 이준석을 내쳤던 그 윤리위원장 하셨던 그런 분이고 그런 분들이 다 국민의힘 당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지역 감정이 그때 많이 좀 시작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나왔을 때도 6대 4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대중 6 그리고 박정희 4 한 55대 45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하게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18이 생기죠. 5.18은 그때 당시 시민들이 내건 구호를 보면은 북괴는 오판 말라.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게 아니다. 북괴 이 자식들아 너네들 헛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미국이 개입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국 우리 성님들께서 천조국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이 전두환 그리고 군부 정권을 좀 혼내줘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통역을 담당했던 인유한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 매일 반공구호 외치고 시작했었다. 이걸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1980년도에 완전히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고 나면서 운동권에 의해서 5.18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5.18을 때려잡은 군부 세력이 내려올 때 그때 당시에는 평시 전작권도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허락 없이 내려올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운동권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당시 뭐 함은경부터 해가지고 뭐 강기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미군 문화연에 가지고 막 불지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제대로 밝혀라. 미군이 개입한 거 아니냐. 미국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거 소문을 퍼뜨리고 5.18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뭔가 이 민중의 어떤 그런 외침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색을 해가는 거죠. 이게 다 나와요.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강기정아 우리 같이 이념 덧칠했잖아. 이때 당시 함은경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함은경 그분 이제 전향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다 이런 짓걸 했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5.18 직후 그럼 81년 85년 전두환의 그런 정당이 그때까지만 해도 호남의 민정당 전남 전북 모이죠. 14석이 있는데 7석이나 가져갔어요. 전두환의 민정당이 절반을 가져갔다고요. 전남에서는 22석 중에 10석을 가져갔었어요. 그때는 광주광역시가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절반 정도 가져갔다고요. 81년도 총선에. 그럼 85년도 총선 민주정의당 역시 전두환입니다. 전북 전남 53% 52%가 전두환 정당을 지지했다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이에요. 85년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87년 대선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지역별로 쪼개지잖아요. 이 호남의 메시아는 우리 김대중 순상님이고 PK는 김영삼, TK는 노태우, 충청도는 김종필. 이런 애들이 완전히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제력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라도가 훨씬 부유했지만 이제 공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경상도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더욱더 이제 김대중에 의존하게 되면서 김주당에 대한 우리 순상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3당 합당을 해버리잖아요. 김대중의 민주당만 빼고 전라도만 빼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가 합심해서 왕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입장에서는 왕따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메시아 우리 순상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92년 대선, 97년 대선을 거치면서 김대중이 이제 인재 수혈을 해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야당만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 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런 어떤 전대협 사람들을 손을 잡게 되고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핵심들이죠. 그리고 김영삼에게 또 지고 나서 결국에 97년 대선에서 이겨서 호남의 한은 극복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이겨야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호남은
이제 우리가 좀 메인으로 좀 올라서야 된다. 이게 뭐 쌤쌤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도 후보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요. 그게 누구죠? 노무현이죠. 경상도 후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겼죠. 근데 당시에 노무현의 어떤 주류와 그리고 이제 동교동계랑은 많이 싸웠었죠. 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 분당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좌파의 이념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정당에서 벗어나서 좌파, 좌익정당이 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노무현 밀어줘야지 하게 되면서 열린우리당 호남은 또 지지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 민주당의 가두리 양식장 이념의 실험 장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교육청이며 모든 관공서부터 해서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호남 쪽으로. 그러면서 보수의 희망이 사라져요. 우리 광주 쪽에서 뭔가 이렇게 민원을 하려고 하면은 이 민주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호남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고, 그리고 보수당이 또 이제 이번에 또 탄핵을 당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또 무너지게 되고, 자발적 기업 투자보다는 정부 주도 사업, 아시아문화정당, 광주형 일자리, 최근에 또 많이 나오죠. 이런 것만 하게 되고, 호남의 대안으로 등장한 안철수 국민의당도 조금 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호남의 정치인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성수, 김병로, 뭐 송진우 이런 분들은 다 친일파로 싸잡아서 완전히 격화시켜버리죠. 김성수의 훈장을 박탈해버리고 이런 시위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고려대에 들어가가지고 스카이 잠바, 빨간 잠바 입고 나는 스카이 다녀 이러면서 이제 뻐기고 다녔던 애들이 이렇게 힘들게 대학교를 세운 이 김성수를 당신은 친일파니까 당신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이때 당시에 어떤 반일 어떤 것들은 정말 너무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재정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꼴찌, 광역시중에서는 광주광역시 꼴찌. 그러면서 건물 붕괴 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나고, 뭐 국제 행사를 하는 것마다 다 폭망합니다. 전남 영암 F1 세계 수영대회, 이 도장 위조했다가 걸렸었죠. 새만금 최근에 아주 유명했죠. 유치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왜냐?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거버넌스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잘못된 거를 감시하는 그런 세력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병적인 현상들. 자, 창고형 대형 매장,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복합 쇼핑몰 이슈가 많이 유행했었죠. 전북, 광주, 전남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5성급 호텔 이쪽만 없어요. 그런데 한방병원, 특히 우리 교통사고 나면 하면서 MRI 찍고 들어놓는데 한방병원은 다른데 서울이 44개인데 광주가 98개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태양광설비, 다른 지역은 없는데 호남만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그냥 어떤 우연한 현상일까요, 이게 과연? 그리고 호남이 계속 가난하길 바랍니다, 이 민주당은. 제가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고 하면은 경기도지사 당시 이재명은 고맙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쉐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광주 신세계 복합 쇼핑몰 이점을 반대합니다. 광주는 오지 말래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은 광주 신세계 복합 쇼핑몰 반대하는데 자기 지역에 이렇게 이케아가 들어올 때는 가서 식수하러 가요.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식수하러 가요. 광주만 오지 말래요. 그리고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는 광주에는 5일장이 시계나 있다. 그딴 거 들여놓지 마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광주가 가난하길 바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계속 좌익 정당을 찍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도. 심지어 전북 교육감이 삼성전자에 학생 취직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전두환 동상을 계속 이렇게 발로 밟게 하고, 조국 사태 때 도대체 광주랑 조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가 조국이다 하고 깃발 들고 난리쳐요. 시험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다가 윤석열, 엑스파일, 이준석의 병역비리 이런 문제를 내요. 정률성 동요제를 합니다. 북한에 군가 만들어주고 남한까지 쳐들어왔던 정률성한테. 이 잼버리 현상, 놀잇감이 돼버렸죠. 거기에 도저히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었고, 호남대안 포럼에서 이렇게 강연도 유치하고 정률성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입이 됐었죠. 김기현 대표님 때 인재영입위원, 혁신위원을 하려다가 말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 비대위원은 영입이 됐습니다. 당시에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셨죠. 비례 나가라. 서울 이번에
이번에도 당선된 지역구에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호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제가 서울 출마하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예, 좀 모냥 빠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출마를 했는데 저는 8%밖에 못 얻었습니다. 망했죠. 선거비도 보전 못 받고 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호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절대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됩니다. 40년의 역사예요. 40년 동안은 우리 호남이 우파였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공고해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제발 어떤 이런 호남 비하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역사를 복원해야 되고 좀 광주, 전남, 전북의 비례 한 석씩은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는 호남에 5석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안 주시더라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좀 너무하셨어. 그리고 5.18 묘지만 맨날 가요. 5.18 묘지 가가지고 묵념만 하고 오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포커 쇼핑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젠다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보수 우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아젠다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 효율성의 추구 이런 것들을 절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아젠다들을 뭐 서울론이라든지 안심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의료인, 과학자라든가 군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존 지지층을 다시 껴안아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 보수 우파가 약자입니다. 약자가 맞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DJP 연합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수 우파가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양당제에서는 스펙트럼이 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DJP 연합을 했다고 해서 DJ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적인 목적을 다 못했냐? 아니거든요. 결국엔 JP랑 함께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북한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파에서는 이런 아젠다들을 계속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전쟁, 특히 어떤 역사의 왜곡,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전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제 보수 우파의 그것이 옳다는 거는 알았는데 보수 우파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로 이렇게 전체를 다 통일해가지고 무슨 뭐 투표권을 주고 자유롭게 왕래하게 한다? 그거는 틀렸지만 최대한 이렇게 한 30년 정도 이렇게 분리 통치를 하면서 북한의 수준이 올라오게 만들면서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분이 윌리엄 웨버 대령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6.25 당시에 팔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팔다리를 잃었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번영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식사 맛있게 많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유와 번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고요? 북한밖에 없잖아요. 더 넓게는 더 많은 세계가 있지만은 북한에 먼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되고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 완전히 그 충돌 지점에 있습니다. 대만 다음은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조금 잘 벌었다고 해서 돈 다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기본소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힘을 키워서 결국에는 흡수통일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